꼬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레이어 제로 4천억 해킹 그 디파이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맨와 섭브로님께서 제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레이어 제로 코인 기반 브릿지에서 4천억 상당의 해킹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었다고 제보를 주셔가지고 레이어 제로 저도 조금 담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마이너스 2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락을 했었어요. 폭락을 했다가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하는 척 하더니 이렇게 옆으로 또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막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 과연 진짜 문제인지 우리 캔톤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제로가 털린 게 아니고 이 켈프 다오가 뭐냐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오토노머스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탈중앙화 조직에서 3억 달러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은 거고요. 그래서 디파이 업계가 긴급하게 이제 자금을 동결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46분 만에 약 3억 달러 정도가 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켈프 다오 브릿지에서 돈이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파이 구조의 어떤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제 이 해커가 먼저 이제 자금 세탁을 먼저 준비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그 이 브릿지에서의 어떤 그 함수를 탈취를 해가지고 이 REETH가 뭐냐면 우리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한 거를 다시 가지고 그거를 재스테이킹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그 디파이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검증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이 불안정하니까 이더리움을 빌린 걸 또 빌리는 거예요. 빌린 걸 또 빌려가지고 그 이자를 추가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기반으로 뭐 또 대출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이킹 맡긴 거를 빌려와서 다시 스테이킹에 맡기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1만 6,500 요거를 탈취를 한 겁니다. 탈취를 해가지고 문제는 이걸 가지고 다시 에이브 V3라는 데 가가지고 다시 이 가짜를 가지고 가가지고 또 대출을 실행해가지고 이제 두 번 이렇게 털어간 해커가 이렇게 두 번 털어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켈프가 이제 사건을 경위를 이제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거래를 다 중단시킨 이런 사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터졌냐? 이 문제가 그 레이어 제로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레이어 제로는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에서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관들한테 검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자율로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Decentralized Verifier Network, 이 DVN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한테 자율성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디파이에서는 돈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네트워크 구성을 요 하나로만, 이 서버가 하나로만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서버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열쇠 하나짜리 자물쇠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고, 비유를 하자면 경비원 한 명한테 맡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가 털린 거예요. 금고가 털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레이어 제로는 이 네트워크 선택을 각자의 프로젝트한테 자율성을 준 겁니다. 너네가 알아서 맡겨. 우리는 배달만 할 테니까, 너네가 그 경비원을 몇 명 세울 건지는 너네 자율에 맡길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제로는 그런 어떤 유연성을 뒀다는 게 문제인 거지, 레이어 제로한테 어떤 책임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얘네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구성을 좀 허술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해킹을 한 다음에 직접 이제 그 스테이킹 돼 있는 이더리움을 탈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짜 이 보증서, 가짜 영수증을 또 담보로 맡겨가지고 에이브 같은 데 가가지고 또 2,360억 원을 이제 담보대출 사기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수익화를 이뤄냈다. 한 번은 이더리움, 요거 탈취한 거를 이더리움을 좀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영수증을 가지고 가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두 번의 수익화를 얻어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금고가 털렸으니까 이 금고 안에 있는 걸 털어갔으면서도 이거하고 관련된 이제 그 보관증 있잖아요. 보관증들이 한 20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 보관증을 가지고 다 공격을 한 거죠. 여기저기다가. 그래서 이 RS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런 거를 다 다른 네트워크까지 가가지고 다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중단하고 차단하고 그래서 더 이상의 자금 동결을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응이 조금 더 늦었으면 여기 다 털렸겠죠. 예, 전부 털렸겠죠. 어떻든 조금이나마 대응을 좀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얘만 털리고 나머지는 좀 살아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런 사건이 이제 터지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냐? 거의 뭐 46분 만에 거의 3천억 2,920억 원이 이제 담보로 그 대출로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 이제 소송할 대상이 없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해커가 일단은 잘못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네, 해커가 법적으로는 책임이 100%죠. 근데 해커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이미 자금 세탁을 준비를 해서 사건을 벌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켈프 다오 얘네도 법적인 책임이 제한적입니다. 얘네 다오의 다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 면책 조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거 불가항력이야. 해킹 막을 수 없었어. 우리 그냥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도 책임 안 지고 레이어 제로 당연히 책임이 없죠. 얘네는 야 우리는 자율성한테 맡겼을 뿐인 거지. 니네가 보관을 잘했어야지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A부도 지금 뭐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얘네도 지금 거의 2천억 넘게 지금 가짜 영수증을 가지고 털렸거든요. 그럼 자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래서 자체 안전 모듈로 이제 방어를 시도를 했지만 기존에 털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은행이 털리면 당연히 예금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근데 디파이는 한번 털리면 뭡니까? 방법이 없죠. 예, 법적인 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물어줄 거냐?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디파이가 자랑하던 어떤 강점이 이제 오히려 공격 경로가 되는 거죠. 아까처럼 켈프가 무너지니까 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못 막았다, A부에서 못 막았다 그럼 더 터지는 거죠. 더 쫙쫙쫙쫙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연쇄적으로 다 이제 무너질 뻔했죠. 근데 어떤 여기서 막았다. 그래서 한 블록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대단히 뭐 이제 그 레고 블록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완벽하다고 보안이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네. 빗썸에서 네, 그냥 직원 한 명이 네, 2,000원 대신에 2,000 비트코인 입력을 하니까 네,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뭡니까? 관리가 부실한 거래소. 네. 이 블록체인 자체는 레이어 제로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자체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 가지고 지금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비트코인을 어떻든 우리가 살려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소를 거치거나 어떤 지갑을 거치거나 예, 실물 자산을 가지고 우리 현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포인트. 거기는 비트코인도 그 거래소도 블록체인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거래소를 털면 다 털리는 거죠. 다 털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래소가 중앙화된 거래소도 있지만 디파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탈중앙화된 금융에서 털리면 답이 없다. 예, 그래서 관리가 이게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완벽할 수 있지만 이런 걸 다루는 수많은 기관들이 대단히 불안정하다. 예, 대단히 부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디파이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이런 수조 달러에 그 달하는 어떤 국가의 대규모의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국부펀드 이런 자금을 이런 디파이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불안한데 여러분의 자산을 맡길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디파이에서 돈 좀 아껴보겠다고 경비원 하나 뒀잖아요. 근데 캔톤은 어떻습니까? 캔톤에는 46개 이상의 예,
아주 듬직한 슈퍼 밸리데이터들 있죠. 예, 이 슈퍼 밸리데이터들이 직접 네트워크를 관장을 하면서 모든 영수증의 그 앞뒤 선후 관계를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뭐 HSBC, BNP 파리바, 서클, 비자 등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말 그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실명 기관들이 슈퍼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해서 이런 모든 거래의 최종 검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을 만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렇게 부실한 디파이한테 돈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금고에다 보관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인넷 금고에다가 이제 이더리움을 잠근 다음에 이런 보관증을 발행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금고가 털리면 이 모든 보관증이 어떻게 됩니까?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휴지 조각을 가지고 또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다 이제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켄토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금고에 있는 그 이더리움이 사라지면 이 보관증도 다 같이 사라지는 구조예요. 아예 다 같이. 그래서 복제된 보관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원자적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A하고 B가 한쪽만 발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A하고 B가 같이 사라져야지 그래서 이게 원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발행하는 상황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이게 대단한 메리트죠. 예.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금고에 있고 이 보관증이 있으면 얘가 사라지면 얘하고 동시에 사라져야 거래가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증가하거나 얘만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만약에 캔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킹 사건이 혹시라도 만약에 벌어졌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캔톤은 전부 다 실명 법인이 검증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책임이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시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 중에 누가 뚫렸는지. 야, 골드만삭스 너네가 내부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뚫렸어. 아니면 HSBC가 뚫렸어.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 대상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로 큰 규모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자금 회수를 되돌릴 수 있는 거죠. 왜냐? 익명의 세탁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전부 다 모든 참여자가 KYC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 세탁이 다 불가능합니다. 다 쫓아갈 수 있죠. 예, 다 추적 하다 보면 제일 끝머리에서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악성의 거래다 그러면 롤백 시켜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코드 이즈 로가 아니에요. 네, 코드 이즈 로로 가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버넌스에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롤백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자금을 다 되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탁을 했다 하더라도 다 그거를 잡아내서 다 뺏어올 수 있다는 거.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탈중앙화가 아니다 뭐 중앙화다 이런 논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디파이는 사고 후에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캔톤은 사고 후에 금융규제 문법을 따라서 다 어떻게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 계속 떠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탈중앙화가 지고지순한 가치인 것처럼. 그래서 디파이가 이상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네요. 사고가 터지면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의 자금이 만약에 디파이에서 이렇게 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거는 다 금융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서 감사합니다.